그럼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고려대 김정기 약학대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함께 브리핑 쭉 지켜봤는데 그 내용들 좀 여러 가지 물어봤으면 싶습니다. 먼저 확진자가 지금까지 15명이 됐어요. 이제 2차, 3차 감염자까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확진자 증가 추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의 확진자 추세는요, 실제로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하나는 발원지인 중국에서의 확산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발원지인 중국에서 지금 현재 13,000명의 확진자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300명을 육박하기 때문에 네. 이 중국에서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감염자들이 국내로 계속 유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더불어서 확산세가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지역사회 확산은 잘 방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확진자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내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6번 환자처럼 원래는 그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접촉자로 분리가 되면서 능동 감시를 했거든요. 이런 네. 오류를 줄이고 네. 그리고 12번 환자처럼 우리 방역 시스템 밖에서 감염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추가로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 총 15명의 확진자 중에서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중국에 있는 우한 국제 패션 센터 이 한국관에서 근무를 했거나 방문했던 사람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곳이 과연 발병의 진원지로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발병의 진원지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요, 오염원이 있는 곳을 발병의 진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 패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이 의류나 이런 집기류들밖에 없었었고요. 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이 오염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원지는 실제로 야생동물, 그러니까 지금 추정코는 박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야생동물들하고 접촉이 가능한 그런 곳이 발원지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이 패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접촉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감염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후베이성을 14일에 방문하거나 치료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이제 입국을 전면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후베이성만을 대상으로 해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현재 중국 상황을 보면요. 후베이성이 물론 가장 많은 확진자, 감염자들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확산을 초기에 중국에서 방어를 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중국 전역이 오염 지역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이러한 조치가 확대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앞서 저희 이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하겠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 좀 제도가 좀 효과가 있을지 차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타 다른 국가에서 이제 들어오는 여행객들하고 같이 섞이게 되면 관리 자체가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발 여행객들을 이렇게 따로 조치를 취하는 거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또 이게 국제 외교 관계가 있다 보니까 또 네네.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적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브리핑 내용을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무증상자에게도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무증상 감염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된 것처럼 잠복기하고 무증상 감염은 정의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잠복기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점부터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을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때는 잠복기 후반부에는 일정 부분 전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미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많이 증식을 하고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무증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복기 후반부에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한 시기에 증상이 없으면서 전파를 일으키는 게 더 무서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전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호흡기 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 전파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무증상일 때에도 네. 전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대비책은 있을까요? 그에 대한? 진단을 보다 철저히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여행 관련 오염 지역에 여행했던 분들의 뭐 자발적인 어떤 건강한 시민의식 그리고 네. 그 본인이 조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요. 네. 특히나 이번 신종 코로나는 메르스하고는 또 다른 국면이 있는데 메르스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부 호흡기 쪽에서 주로 증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 전파를 일으키는 특성이 있었는 반면에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봐서는 약간 상부 호흡기 쪽에서 증식을 원활히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침이나 재채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에서 침이나 아니면 콧물 등의 바이러스 입자가 오염돼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파가 더 용이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2차, 3차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6번 환자가 3번 환자와 같이 식사를 했었고, 네. 10번, 11번 환자가 6번 환자의 아내와 아들이니까 이게 3차 감염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2차, 3차 감염 지금 확산 추세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2차, 3차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었었고요. 기타 다른 일부 국가에서도 이런 2차, 3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2차, 3차 감염은 예견돼 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역 시스템에서 철저히 1차 감염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번 환자의 경우처럼 이렇게 그 방역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차뿐만 아니라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전파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사소한 방역 시스템의 오류가 네. 큰 확산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방역 시스템의 면밀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 8번 환자 말입니다. 네네. 이게 음성이 나와서 격리가 해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첫 검사가 좀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부분으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이 감염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네. 보통 우리가 현재 지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단 키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이제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네.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민감도가 높은 진단 시스템은 유전자 진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온 경우는 물론 진단 과정에서는 항상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료를 채취하고 그 채취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시료를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8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상에서 음성이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 바람에 아무래도 여러 곳에 좀 이동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조금 그게 일찍 좀 더 알았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은 남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호흡기 중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폐 쪽에서 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는 음성이 났더라도 2주 후에 다시 진단을 해가지고 또 음성이 나와야 지금 격리 해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부호흡기에서 증식을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 차례의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 시스템을 가져갈 건지는 방역 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겠군요. 저희가 뭐 3차 감염자까지 나온 걸 확인한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여덟 번째 확진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덟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다른 확진자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한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3차, 4차 이런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2차, 3차, 4차 이렇게 차수가 늘어날수록 그 바이러스의 강도는 좀 줄어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감염을 한 다음에요. 이게 차수가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숙주가 사람이 되는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연구할 때 이런 차수를 넘길 때는 일반 세포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RNA를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네. 차수가 넘어가면서 쉽게 변이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에서 차수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네. 과학적으로 뭐 입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RNA 바이러스라는 특성 때문에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환자들도 있고 또 식사를 한 환자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접촉, 그러니까 밀접 접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접촉을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위험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그래도 안전한 건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전파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공기 전파는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반면에 사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기 전파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네. 어쨌든 공기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호흡기 질병 내에서는 보통 비말 접촉에 의한 경우 아니면 직접 접촉에 의한 경우가 전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말 접촉의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1m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최대 2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로 보는 게 맞고요. 네. 그 이후 그 2m 이상의 거리에 존재하는 그렇게 접촉한 사람 경우에는 일상 접촉자로 보는 게 맞아서 네. 어느 정도 밀접 접촉자보다는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확진자들 그 동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동선에 있는 곳들 중에 폐쇄를 한 곳도 있고 이제 방역 작업을 한 곳도 있지만 네. 많은 일부 시민들이 그 장소에 가기를 사실 꺼려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지나야 확실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이게 확진자가 방문했던 그 동선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방역 당국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 소독, 시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소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여기에 안전에 대해서는 사소한 그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추가적으로 일정 기간을 두게 되는데 지금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사스 때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사스 바이러스가 일상 환경에 있는 표면, 네. 특히 딱딱한 표면에서는 최소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시설 방역을 한 다음에 최대 시점인 한 72시간, 즉 한 3일 정도는 여유를 두고 그 다음에 방문을 했을 때에는 비교적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스 당시에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랬던 게 김치의 어떤 덕도 봤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떤 음식을 섭취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신뢰할 만한 내용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치 얘기가 나오는 거는 김치 속에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있지만 그중에 네. 알리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검증된 얘기인데 네. 알리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논문에서도 네. 이러한 물질들이 면역력을 높이면서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유효성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시는 게 네.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좀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사실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더한 것 같은데 최근에 홍콩이랑 일본에서 이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실제로 사람에게 투여하게 되려면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기사를 보기는 했는데요. 지금 뭐 발표된 얘기는 그냥 백신을 만들었다. 요 단계거든요. 네. 네네. 근데 이 백신을 만드는 거는 관련 분야, 뭐 국내든 국외든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으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바이러스가 없더라도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기서열만 가지고도 제조합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합 단백질 형태의 백신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일종의 그 해당 기관의 약간 언론 프레이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신을 만든 시점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생쥐를 이용해가지고 실험동물 모델에서 유효성하고 안전성을 검증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중동물 모델로 가서 전임상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상 연구 단계만 해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최소 1년은 넘게 걸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백신을 상용화하려면 네. 적어도 1년 이상,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정도 시기면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이유가 아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는 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변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백신을 개발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D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으면 증식 과정에서 얘를 다시 오류를 개선하는, 그러니까 교정 기작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RNA 바이러스는 그런 교정 기작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최근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RNA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문 용어로는 엑소N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정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네. 네.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오류, 그러니까 에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오류가 발생을 하면 잘못되어 있는 염기서열이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신변종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오류가 발생한 부위가 백신의 효능을 결정짓는 부위에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백신의 효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효능이 전혀 없거나 이런 결과를 네. 낳을 수가 네, 있습니다. 교수님 또 어렵게 네. 모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 관련 백신이라든지 이런 개발 연구 수준 네.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뭐 최근 뭐 10년, 20년, 뭐 길게는 20년,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그 과학적인 연구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뭐 미국이나 유럽 연구진 못지않게 충분한 수준에 도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그 연구 지원에 있어서 좀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어떤 이런 병원체들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세균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허가나 이런 권한들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그걸 더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진이 활발하게 연구하는 데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더 이상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연구를 하고 계신 고려대 김정기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